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 최전방 철원 초소에서 17명의 병사가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총도, 군복도, 심지어 먹다만 밥까지 그대로 놓인 채 사람만 사라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나라에서 가장 출세할 엘리트 병사들이었다는 겁니다. 가난해서 도망칠 이유도, 사상이 불온할 이유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북한의 탈북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새벽 3시 40분, 평양 자택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중장 동지, 즉시 철원으로 출발하십시오. 전화를 건 사람은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장이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이런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단 한 가지 의미였습니다. 뭔가 아주 큰 일이 터졌다는 것. 헬기로 2시간을 날아가 도착한 곳은 철원 최전방 제5군단 전방 초소였습니다. 남쪽과 불과 2km도 안 되는 이 나라에서 가장 삼엄한 감시 지역이었습니다. 현장에 내린 순간 저는 34군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총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군복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식판에 담긴 저녁 식사까지 반쯤 먹다만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17명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저는 현장 지휘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땀을 뚝뚝 흘리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저녁 식사 후 정상 배치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정기 순찰 이상 무. 새벽 2시, 교대 시간에 초소로 갔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초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자동 보총 17자루가 제 위치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탄창도 그대로였습니다. 군모, 군화, 심지어 개인 소지품까지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혈흔도 없었습니다. 땅바닥에 끌려간 자국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지뢰는? 저는 작전 지도를 펼쳐 물었습니다. 전 구역 정상입니다. 폭발 흔적 없습니다. 철책은? 절단 흔적 무. 감시 카메라에도 아무것도 안 잡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북한에서 타령이 가장 불가능한 곳입니다. 사방이 지뢰밭이고 100m마다 감시 초소가 있고 10m마다 철책이 쳐져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지도원이 24시간 붙어서 병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워도 보고가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17명이 동시에 사라졌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다. 이건 이동이다. 실종자 명단 가져오십시오. 저는 명령했습니다. 1시간 뒤, 제 손에는 17명의 인사 기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보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병사들은 도망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철원 군단 작전실에 자리를 잡고 17명의 인사 기록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리성철, 23살, 평양 출신,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 중퇴 후 입대, 사상 검열 최우수, 당원 후보 명단 등재, 김철수, 25살, 함흥 출신, 아버지 인민군 대좌, 모범 병사 표창 3차례, 박영우, 24살, 청년동맹 간부 출신, 군단장 표창. 저는 기록을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병사들은 이 나라에서 가장 출세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징계 기록 제로, 가족 문제 제로, 사상 검열 전원 우수 이상, 중장 동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참모부 작전국에서 함께 내려온 대좌였습니다. 평양에서 전화 왔습니다. 제가 수화기를 들자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 중장, 이번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시오. 오늘 저녁까지 보고서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직 조사가 단순 타령 사고로 결론 내시오. 더 이상 확대하지 마시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전실 안 보던 사람의 시선이 제게 꽂혀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들, 땀 흘리는 얼굴들. 저는 34군 생활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뭘 의미하는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 정치지도원. 저는 40대 중반의 정치지도원을 불렀습니다. 예, 중장 동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근 이상 징후 포착한 병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원 사상이 경고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예. 예. 그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동무.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17명이 사라진 겁니다. 이 나라 최전방에서. 저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정치지도원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다시 인사 기록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수백 건의 탈영 사건을 조사해왔습니다. 탈영하는 병사들에게는 반드시 패턴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 징계 기록, 가족 문제, 사상 동료. 그런데 이 명단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20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청진 근처에서 탈영한 병사의 어머니. 중장 동무. 우리 아이는 나쁜 놈이 아닙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 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탈영하는 병사들은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의 명단에는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 체제에서 가장 잘 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중장 동지? 옆에 있던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병사들은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인사 기록을 탁 덮으며 일어섰습니다. 중장 동지, 어디 가십니까? 현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뭔가 놓쳤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작전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걷는 동안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평양에서 신속 처리하라고 했는데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단순 탈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파헤칠수록 저 자신도 위험해질 거라는 것을. 그날 밤 11시, 저는 다시 실종 현장인 초소로 돌아왔습니다. 초소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총이 세워져 있었고, 군복이 정리되어 있었고, 식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고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침상, 개인 사물함, 벽, 바닥. 그때 무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전기 앞에 앉아 어젯밤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정상 교신. 저녁 9시, 정상 교신. 밤 11시,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군. 저는 중얼거리며 새벽 2시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없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정확히 3시간 통신 기록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등을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 통신병. 저는 밖에 대기하고 있던 통신병을 불렀습니다. 예, 중장 동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통신병이 뛰어왔습니다. 이 시간대 무전 기록이 왜 없습니까? 그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확인했을 때 이미 없었습니다. 기계 고장입니까? 아닙니다. 기계는 정상입니다. 통신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무전기 뒷면을 열어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기계는 정상이었습니다. 선도 멀쩡했고 부품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지운 겁니다. 통신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초소 밖을 내다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철책선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너머는 지뢰밭, 그 너머는 비무장지대, 그 너머는 남쪽, 중장 동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전참 모였습니다. 평양에서 또 전화 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일 아침까지 철수하라고 합니다. 더 이상 조사 불필요하다고.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불필요하다고요? 17명이 사라졌는데. 상부 지시입니다. 참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제가 기록해온 것들이었습니다. 탈영 사건 패턴, 시간대별 분석,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제 수첩에는 200건이 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흔적, 총기 분실, 철책 절단, 지뢰 폭발, 목격자. 타령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흔적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참모, 동무. 저는 수첩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이 부대 통신 체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통신대대장입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평양으로 긴급 소환됐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언제요? 오늘 아침, 사건 직후입니다. 그 순간, 퍼즐 조각이 하나 맞춰졌습니다. 통신 기록을 지울 수 있는 사람, 사건 직후 평양으로 소환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리명호 소자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초소를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철책 앞에 섰습니다. 저 너머는 자유, 저 너머는 살 길. 하지만 그 길은 제가 30년 동안 막아온 길이었습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6.25 전쟁 때 인민군으로 싸우신 아버지. 아버지는 임종 직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철아, 나는 조국을 지켰다. 너도 조국을 지켜라. 저는 그 말을 지키려고 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지키고 있는 건 조국일까요? 아니면 체제일까요? 이들은 도망친 게 아닙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들은 선택받은 겁니다. 누군가에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철책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평양으로 돌아가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한 줄을 쓰느냐 마느냐가 이 나라의 비밀을 지키느냐 아니면 폭로하느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헬기 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처음 국가보위부에 배치됐을 때 상관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동무, 우리는 체제를 지키는 사람이오. 감정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킨 건 체제였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98년 겨울, 함경북도 무산 지역, 굶주림에 타령한 병사 하나를 추적했습니다. 그 병사를 잡았을 때 그의 주머니에는 옥수수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병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병사를 넘겼습니다. 규정대로. 일주일 뒤, 그 병사는 공개 처형됐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함께 2005년 봄, 평안남도 개천 지역, 탈영병 가족을 조사하러 갔습니다. 그 집에는 할머니와 어린 동생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어디 갔는지 정말 모릅니다. 8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솥에는 풀죽이 끓고 있었습니다. 나무 껍질과 풀을 삶은 것. 할머니, 언제부터 이렇게 사셨습니까? 배급이 끊긴 지 6개월 됐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집 부엌에서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오빠를 원망할까? 아니면 이 나라를 원망할까? 2015년 여름, 강원도 금강군, 22살 병사가 초소에서 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 병사의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휴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어머니와 동생은 어떻게 살까? 나는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머니. 아들은 겁쟁이입니다. 저는 그 일기장을 덮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헬기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창밖을 다시 내다봤습니다. 아래로 산과 들판이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제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27살,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원. 저 아래 어딘가에 제 딸이 살고 있습니다. 24살, 평양경공업 공장 근로자.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배가 고파서, 만약 제 딸이 살기 위해서 철책을 넘는다면 저는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중장 동지,
옆자리 참모가 말했습니다. 곧 평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기록한 것들. 200건이 넘는 사건들. 그 사건들 속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사들, 어머니들, 아버지들, 아이들. 저는 그들을 체제에 넘겼습니다. 규정대로, 명령대로.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수용소에 갔을까요?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체제를 지킨 건 맞지만 사람을 지키지는 못했다는 것을.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평양 보위부 청사. 저는 헬기에서 내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 하늘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을까. 그리고 이번 17명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저는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저는 무엇을 쓸 것인가. 보위부 청사 조사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21일 철원 최전방 제5군단 실종 사건 조사 결과.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멈췄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중장 동지, 정보 분석과 대위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추가 보고서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제 손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위가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확인했습니다. 중장 동지. 실종자 17명 중 박철호 상병은 이미 전사 처리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전사 처리가 언제였습니까? 3개월 전입니다. 훈련 중 사고사로 기록됐습니다. 저는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게 있었습니다. 사망 확인서, 장례식 보고서, 유골함 전달 확인서, 가족 면담 기록. 가족은 어머니께 유골함이 전달됐습니다. 고향 청진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라집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은 것으로 처리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부대에 있었습니까? 대위 동무.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 병사는 3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흘 전까지 복무했습니까? 그게 대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사망일자 2025년 1월 15일, 장례일자 2025년 1월 18일, 그리고 실종일자 2024년 4월 21일, 3개월. 죽은 사람이 3개월 동안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아니, 복무한 것처럼 기록됐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인사과. 지금 당장 인사과로 연결하십시오. 10분 뒤. 제 앞에는 인사과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철호 상병. 출근 기록 정상. 근무 평가 정상. 급여 지급 정상. 3개월 동안 모든 기록이 정상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기록이. 이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위와 참모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 병사를 죽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트램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감시 대상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저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 병사를 먼저 죽인 이유는 그를 가장 먼저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6명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는 다시 서류를 들었습니다. 실종자 명단 17명. 그 중 1명은 3개월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조사하십시오. 저는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16명 중에 비슷한 케이스가 더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예. 중장 동지. 대위가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타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수개월 전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문서를 조작했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기록을 바꿨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이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작은 일개 간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강 중장, 차갑고 낮은 목소리. 보고서 작성은 끝났습니까? 아직입니다. 서두르십시오. 오늘 저녁까지 제출하십시오. 하지만 조사가 더 이상 조사는 필요 없습니다. 단순 타령 사고로 결론 내십시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을 막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더 파고들수록 저 자신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창밖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챕터 6 내가 지은 보고서 한 줄. 그날 저녁 6시. 저는 보이부 청사조사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완성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15장. 3일간의 조사 결과가 모두 담긴 문서. 저는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결론 철원 제호군단 병사 17명 실종 사건은 계획된 집단 이동으로 추정됨. 내부 협조자 존재 가능성 높음. 추가 조사 필요. 제 손이 키보드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단 한 줄만 지우면 됩니다. 내부 협조자 존재 가능성 높음. 이 한 줄만 지우면 이건 단순 타령 사건이 됩니다. 이 한 줄만 지우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줄을 남기면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저는 30년 동안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고서에 사실만 썼습니다. 조사 결과만 썼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 들어와요? 곧 갈게. 저녁은 차려놨어요. 딸애가 오늘 일찍 퇴근했어요. 그래. 곧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 생각이 났습니다. 24살. 어제 전화했을 때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힘든 일 있어요? 아니다. 왜?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서요. 아빠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딸랑. 내부 협조자 존재 가능성 높음. 이 문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딸랑. 추가 조사 필요. 이 문장도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문장만 남았습니다. 결론 철원 제호군단 병사 17명은 배고픔과 사상 동요로 인한 집단 타령으로 판단됨.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출력했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 지지직. 종이가 나왔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 거짓말. 저는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쓰는 거짓 보고서. 미안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사라진 17명에게? 진실에게? 제 자신에게? 저는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강민철. 제 이름 석자. 서명하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조사관이 아니라 공범이라는 것을. 보고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부로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평양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지운 한 줄이 언젠가 저를 죽일 수도 있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빠. 딸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늦었네. 아내가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국, 김치, 생선 한 토막.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여보?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빠, 안 먹어요?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아니다. 먹을게. 저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어딘가에 17명이 있을 겁니다.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제 차량 이동 동선이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뒤, 제 사무실 전화에서 이상한 잡음이 들렸습니다. 2주일 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제 차례가 올 거라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인사명령서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민철 중장. 예정된 퇴역 일정 무기한 연기. 추후 통보 시까지 현 직책 유지. 손이 떨렸습니다. 퇴역은 3개월 뒤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58살. 30년 복무. 고향 청진으로 내려가 아내와 조용히 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사라졌습니다. 중장 동지.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당 중앙위원회 회의. 참석자 명단에서 중장 동지 성함이 빠졌습니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상부 지시라고.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당 중앙위원회 회의 상임 참석자였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빠졌습니다. 이유도 없이. 사흘 뒤, 보안 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1급 기밀 접근 권한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뒤, 제 직속 부하 셋이 다른 부서로 전출됐습니다. 예고도 없이.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비서가 문을 닫고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중장 동지, 조심하십시오. 무슨 말이오? 어젯밤, 당 조직지도부에서 중장 동지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명목으로? 철원 사건 은폐 방조, 직무 유기.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장 동지, 지금 위험합니다. 비서가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은폐 방조. 제가 보고서에서 한 줄을 지웠습니다.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은폐 방조로 몰아갑니다.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진실을 쓰면 죽고, 거짓을 쓰면 죽고. 그날 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뒷차가 저를 따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그 차도 멈췄습니다. 제가 좌회전하면 그 차도 좌회전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차는 100m 뒤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보, 왔어요? 아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응. 저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8살 중장. 주름진 얼굴. 흰머리. 지친 눈빛. 아빠. 문 밖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괜찮아요? 괜찮다.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피곤해서 그래. 걱정 마. 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 아들, 딸. 아들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합니다. 딸은 평양 경공업 공장에서 일합니다. 만약 제가 제거되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연좌제. 이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족 3대가 처벌받습니다. 제 아내도, 제 아들도, 제 딸도 모두 수용소로 갈 겁니다.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안 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아서 죽을 순 없다고.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다고.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가서 지도를 펼쳤습니다. 북한 전체 지도. 30년 동안 제가 표시해 놓은 것들. 탈북 루트, 지뢰 위치, 감시 초소, 철책 취약 지점. 저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막아온 사람이니까요. 손가락이 한 지점에 멈췄습니다. 철원. 17명이 사라진 그곳. 여기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 하지만 제가 가장 잘 아는 곳.
저는 지도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희를 지키는 길이다. 이틀 뒤, 저는 출장 명목으로 평양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함경북도. 하지만 실제로는 철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출장 잘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요. 언제 들어와요? 금방 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2025년 5월 11일, 새벽 2시. 저는 철원 최전방 3km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철책선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30년. 저는 30년 동안 이 길을 막아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철책을 넘으려다 죽었습니다. 지뢰를 밟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전기에 감전되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길을 가려 합니다. 주머니에서 지도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표시해 놓은 것, 지뢰 위치, 감시 교대 시간, 철책 사각지대, 비무장지대 통과 루트, 모든 게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감시 초소 교대 시간, 정확히 15분간, 감시가 느슨해집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철책. 저는 오른쪽으로 30m 이동했습니다. 거기에 작은 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2012년에 술이 누락된 구간. 제가 직접 확인한 곳. 철책을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관문. 지뢰밭.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오른쪽으로 2걸음. 앞으로 3걸음. 왼쪽으로 1걸음. 2009년에 제가 직접 작성한 지뢰 배치도 그대로였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폭발합니다. 죽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분 뒤, 저는 지뢰밭을 통과했습니다. 앞에 비무장지대가 펼쳐졌습니다. 2km, 그 너머가 남쪽입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개울을 건너고, 언덕을 넘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1시간, 아니, 2시간.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인민군 병사 둘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손 들어.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신분증 내. 저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병사가 손전등으로 비춰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중장 동지? 그렇소.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순찰이요. 하지만 여기는 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동무들, 나는 국가보위부 중장이요. 지금 임무 수행 중이요. 하지만 더 이상 질문 말고 돌아가시오. 제 목소리에 권위가 실렸습니다. 30년간 쌓인 권위. 병사들이 망설였습니다.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동무들도 가족이 있지? 예? 부모님, 형제들. 그들을 지키고 싶지 않소? 병사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가족을 지키러 가는 길이오. 동무들도 언젠가 알게 될 거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병사가 천천히 총을 내렸습니다. 중장 동지, 조심히 가십시오. 또 한 병사도 총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30분 뒤, 저는 남쪽 철책 앞에 섰습니다. 철책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국군 초소. 저는 천천히 손을 들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북한 국가보위부 중장입니다. 투항합니다. 닷새 뒤, 서울 국정원 조사실. 저는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강민철 중장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보였습니다. 자동차들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체제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사관이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을 막았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가는 것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철원 사건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도망친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움직인 거라는 것을. 그래서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조사관이 펜을 놓았습니다. 중장님, 그날 사라진 17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누군가 그들을 살리려 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조국은 체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조사관이 일어났습니다. 중장님, 천천히 적응하십시오. 여기는 북한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임시 거처 창가에 서서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제 딸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철원 최전방 집단 실종 사건은 북한 내부 기록에서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사라진 17명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제 살아있습니다. 진짜 의미에서.